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분유를 먹은 아기들이 설사와 구토 등 배앓이 증상을 보이면서 죽어나갔다. 이유는 간단했다. 기본적으로 분유는 젖병으로 먹인다. 따라서 위생을 위해 반드시 젖병을 소독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아프리카에는 젖병을 소독할 주방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물도 끓이지 않고 마시는 형편에 젖병을 어떻게 소독한단 말인가. (1970년) 칠레의 대통령으로 살바도르 아옌데가 당선되었다. 특이하게도 정치에 입문하기 전 그의 직업은 소아과 의사였다. 따라서 그는 아동 건강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았다. 아옌데 재임 당시 칠레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아니었다. 소수의 기득권층이 재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했고 아동 영양실조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아옌데는 난국을 돌파할 대책을 우유에서 찾았다. 그는 단백질과 지방,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한 우유가 아동 건강을 지켜주리라고 봤다. 문제는 충분한 양의 우유를 구매할 경제적 여유가 칠레 국민에게 없었다는 점이다. 아옌데는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15세 이하의 모든 칠레 국민에게 매일매일 500ml의 분유 및 우유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옌데의 우유 무상 제공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 정책에 결사 반대하는 막강한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 세력은 바로 197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우유 분유 시장을 장악한 식품기업 네슬레다. 칠레 정부는 죗값을 치르고 우유를 구매하려 했지만 네슬레는 단 한 잔의 우유도 팔 수 없다며 버텼다. 정부가 우유를 무료로 나눠주면 회사가 그동안 챙겨온 막대한 이익이 사라질까 두려워서였다. 네슬레는 미국과 유럽 강대국의 정부에 로비를 벌여 아옌데 정권을 압박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정부를 세운 아옌데의 영향력을 염려한 미국은 갖은 경제 제재를 동원하여 칠레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분유 제조 회사를 협박해 칠레로 분유 수출을 못하도록 막는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 칠레의 가장 큰 돈벌이 수단이던 구리 수출을 무력화하고자 미국이 보유한 구리를 시장에 모조리 풀어서 가격을 폭락시켰다. 또 칠레 운수업계의 파업을 조종하고 광산과 공장의 태업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던 아옌데 정권은 결국 1973년 군사반란에 무너졌다. 아옌데는 반란군에 맞서 끝까지 총을 들고 항전했지만 최후의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때 반란군을 강력하게 후원한 곳이 미국 중앙정보국이다. 미국의 후원에 힘입어 칠레의 새 대통령 자리에 오른 반란군 수장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집권 이후 17년 동안 무자비한 독재를 펼쳐 칠레 역사상 최악의 학살자로 자리매김했다. 1866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네슬레는 유제품, 유아식품, 생수, 시리얼, 커피, 과자 따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우유나 파는 기업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 하고 얕잡아봐선 곤란하다. 기업의 크기를 평가할 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시가총액이다. 시가총액이란 쉽게 말해 그 기업의 주식을 모조리 사들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를 계산한 수치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일 때 100조 원을 내면 해당 회사 주식을 100% 가져서 그 기업의 완벽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2024년 3월 기준 네슬레의 시가총액은 무려 약 375조 원에 이른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사업으로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오른 삼성전자의 같은 시기 시가총액이 약 550조 원이고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 코카콜라의 시가총액이 약 355조 원임을 고려하면 이는 엄청난 수치다. 네슬레의 가치가 코카콜라를 넘어 삼성전자에 버금간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아동 건강을 위한 제품을 주로 파는 네슬레는 뜻밖에도 아이들의 죽음에 매우 무관심했다. 아니 무관심을 넘어 아이들의 죽음을 방조하거나 조장하기도 했다. 살바도르 아옌데의 개혁을 좌초시켜 칠레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2021년 2월 네슬레를 비롯한 7개 회사는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 농장에서 아이들이 노동을 착취당하는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인권단체에 의해 피소됐다. 네슬레 등은 농장 일의 효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의 맨몸에다가 살충제와 제초제를 바르고 고된 노동 현장에 내몰았으며 그렇게 수확한 카카오는 초콜릿 제품의 원료로 쓰였다. 피해자들은 16세 미만의 나이에 농장으로 끌려가서 수년간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했다.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 제품을 만든다는 회사가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
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출산율은 사회의 풍요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다시 말해 사회가 풍족하고 살기 좋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사회가 험악하고 살기 어려울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미국의 출산율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1920년대 초 15에서 44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120명에 육박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듬해인 1940년에는 그 수가 80명 이하로 떨어졌다. 사람들이 전쟁통에 아이 낳기를 꺼린 탓이다. 이 숫자는 종전 직후인 1946년부터 폭증해 1950년대에 다시 120명대를 뚫었다.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라 부른다. 1946년에서 1964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미국 인구의 20%를 넘는다. 전쟁이 끝난 뒤 희망을 발견한 미국인들이 다시 아이를 낳기 시작한 덕분이다. 자본주의 황금기라 불린 전후 호황기가 지나고 유류 파동으로 미국 경제가 흔들리자 1970년대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가 다시 80명 이하로 폭락했다. 급격히 감소하는 출산율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 바로 네슬레였다. 네슬레의 주력 제품이 분유였기 때문이다. 네슬레로서는 부쩍 줄어든 분유 판매량을 늘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때 네슬레가 눈을 돌린 곳이 아프리카다. 네슬레는 본격적으로 분유를 판매하기 전에 무료 분유 샘플을 아프리카 전역에 뿌려댔다. 유럽의 건강하고 통통한 아기들은 모두 모유 대신 분유를 먹는다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에 찌들었던 아프리카의 엄마들은 네슬레가 나눠주는 공짜 분유 샘플을 덥석받아 아기들에게 먹였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분유를 먹은 아기들이 설사와 구토 등 배앓이 증상을 보이면서 죽어나갔다. 이유는 간단했다. 기본적으로 분유는 젖병으로 먹인다. 따라서 위생을 위해 반드시 젖병을 소독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아프리카에는 젖병을 소독할 주방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물도 끓이지 않고 마시는 형편에 젖병을 어떻게 소독한단 말인가. 더 큰 문제는 네슬레가 무료 판촉을 중단한 뒤부터 시작됐다. 엄마의 젖은 아이가 주기적으로 빨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즉 한 번 모유 수유를 중단하면 되돌아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네슬레가 분유 샘플을 뿌린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 번 분유를 입에 댄 아기는 분유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회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아프리카의 엄마 가운데 상당수는 분유값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다시 모유를 먹이려 해도 이미 젖은 말라버렸다. 엄마들은 어쩔 수 없이 아기들에게 마른 젖을 억지로 물리거나 턱없이 묽게 탄 분유를 먹였다.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아기들은 영양실조로 죽어나갔다. 네슬레는 많은 분유를 팔았지만 그 결과로 아프리카의 아기들은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 네슬레의 악행이 알려지자 미국과 유럽의 뜻있는 사람들이 네슬레를 규탄하는 시민행동에 나섰다. 아무리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라지만 분유를 먹일 처지가 아닌 아프리카 대륙에 무료 샘플을 풀어 이런 비극을 초래한 악덕 경영까지 참을 순 없었기 때문이다. 1973년 영국의 독립잡지 뉴 인터내셔널리스트에 네슬레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이 공개됐고 1974년 영국 자선단체 빈곤과의 전쟁은 소책자를 만들어 네슬레의 악행을 고발했다. 특히 빈곤과의 전쟁은 책자 표지에 젖병 안에서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기를 그려넣고 그 옆에 유아 살인마라는 문구를 적었다. 네슬레의 분유 판촉이 아기들을 죽이는 행위였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네슬레의 만행에 저항하는 시민운동은 다른 국가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1974년엔 스위스의 싱크탱크 AG3W가 빈곤과의 전쟁의 소책자를 독일어로 번역한 문서를 발표했고 1977년엔 미국의 소비자들이 조직적인 저항에 나섰으며 1979년엔 국제 유아식 행동 네트워크가 창설되기에 이르렀다. 지금도 이러한 운동은 베이비 밀크 액션과 국제 네슬레 보이콧 위원회라는 두 단체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분유뿐 아니라 네슬레가 만드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매운동을 벌였다. 뜨거운 연대의 물결에 공룡기업 네슬레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네슬레는 사태 초반에 젖병을 소독하지 않고 분유를 먹이는 비위생적 행동까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란 말이냐라며 버텼으나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불매운동을 견디지 못했다. 결국 1984년 네슬레는 더는 빈곤국에서 공격적인 분유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른다. 뜻있는 사람들의 연대가 베이비킬러 네슬레를 굴복시킨 것이다.
네슬레 볼메운동은 아기들의 생명까지 볼모로 잡고 이윤을 추구한 거대한 식품 기업의 추악한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또한 그에 맞서는 용맹한 소비자들의 연대가 얼마나 위력적인지도 보여주었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르곤 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확인된 이를 막을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소비자들의 뜨거운 연대뿐이다.